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마음이 우울해서 그런지 이런 곳의 사연들을 자주 읽고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위안과 용기를 얻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처럼 빨리 일어서서 가족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 생긴 큰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네요. 나도 다른 분들처럼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내면 뭔가 달라질까? 답답한 마음이라도 좀 풀어질까 싶어 궁금하고 간절한 마음에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흔할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이 일이 있은 후로 사람을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많은 질책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남동생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진 못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모든 것을 하셔야 했고 어린 동생에게 발달 장애가 있었던 탓에 돈 들어갈 곳도 많았거든요. 엄마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고 돈을 버시고 아픈 자식을 돌보느라 늘 바쁘게 지내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녀로서, 누나로서 책임감이 강했던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를 돕기 위해 늘 노력했어요. 고사리 손으로 살림을 하고 엄마 속상하게 하는 일 없게 말도 잘 들었고 엄마가 안 계실 동안 아픈 동생도 잘 챙겨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제 어린 시절은 남들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가 마치자마자 동생을 돌봐야 했기에 저는 보통 아이들처럼 방과 후에 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만한 여유가 없었죠. 가끔은 다른 또래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저는 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집을 오가며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살아갔어요. 남들은 희생이라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제 인생에는 가족 말고 다른 중요한 건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가끔은 저도 속이 상했으니까요. 가족들을 챙기느라 개인 시간을 보낼 여력이 없던 저에게 친구나 애인은 사치였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짧은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남자친구보다 아픈 동생을 챙겨야 하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데이트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고 남자친구와 오래 있지 못하고 일찍 들어가야 하고 하다 보니 결국 남자친구 측에서 불만이 쌓여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이별을 겪게 돼 제 삶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지,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건지 속상했고 저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혼자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투정 부려봤자 저희 엄마가 더 힘드실 텐데 하는 생각에 저는 매번 엄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조금씩 집안 사정이 나아졌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덕분에 그 돈으로 동생을 봐주실 교사분들을 따로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전까진 엄마 혼자 벌이로 여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덕분에 동생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고 저와 엄마도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처음으로
혼자 보낼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태껏 혼자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탓에 막상 여유가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었던 저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여유가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상황에 취미 생활에 큰 돈을 쓸 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었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여유를 부린 건 혼자 가게에서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맥주를 한 잔씩 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동네 한적한 맥주집에서 가끔씩 여유를 즐겼죠. 그러다 어느 날 술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취기가 올라 보이는 아저씨들이 소란을 피우더니 여자 혼자 있는 절 보고 찝쩍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취한 것 같은 사람들과 엮이기 싫었던 저는 마시던 술잔도 다 비우지 않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자기들을 무시했다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에이, 아가씨, 혼자 왔는데 같이 좀 놀자. 원래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인 건데. 우리랑 술 한잔 하자니까. 이러지 마세요. 놔주세요. 안 그럼 저 정말 신고할 거예요. 신고? 이게 뭐라고 신고를 해? 그냥 같이 좀 놀자는 건데, 어? 신고한다고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당황하며 꼼짝 못하고 있던 중에 웬 남자가 저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줬죠. 술 드시러 오셨으면 조용히 술만 들고 가시지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넌 또 뭐야? 네가 이 아가씨 애인이라도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아가씨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 상관없다니.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는 건 도리가 아니죠. 그쪽들은 지금 이분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억지는 범죄라는 거 모르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남자의 입에서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기도 힘든 법률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자 저를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뭐요? 당신 뭐 경찰이라도 돼? 경찰은 아니고 검사입니다. 어디 그럼 말 안 통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문제 삼아 볼까요? 자신이 검사라고 말하며 신분증까지 보여준 남자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남자가 검사라는 말에 모두들 공손하게 변했고 허리까지 꾸벅 숙여가며 사과를 하곤 급하게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놀란 마음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를 도와주신 그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이후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는데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저는 그 남자를 또다시 같은 술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보답도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의 술을 대신 결제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혹시 저 기억나세요? 저번에 제가 곤란했을 때 도와주셨는데. 아, 예. 그때 취객들이 괴롭혔던. 네, 맞아요. 그때 참 감사했는데 당시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서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싶네요. 지금 드시는 건 제가 계산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걸요. 그럼 전 더 방해 안 하고 가볼게요. 감사함을 전한 저는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을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술값만 계산해드리고 저도 혼자 술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게 같이 합석해도 되겠냐며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과 호감이 있었던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본가 올라오실 때만 여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쩐지 그날 이후 안 보이시길래 걱정도 되고 궁금도 했는데.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정훈 씨는 본가에 올라오거나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면 그 술집에 자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지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난 저희들은 그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눴고 그 후로도 정훈 씨가 서울로 올라올 때 종종 그 가게에서 만나며 점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저를 도와준 은인에 대한 호감이었죠. 남자로서 정훈 씨가 별로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검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같이 평범하고 볼 것 없는 여자에게 관심을 둘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훈 씨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만남도 가지고 연락도 하게 된 저희는 어느새 오빠 동생처럼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생 챙기기 바빠서 친구들과 가까워질 겨를 없었던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오빠이자 친구가 돼줬죠. 그렇게 오빠와 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오빠가 갑작스럽게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주희야, 사실 나 너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계속 마음은 있었지만 주희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주희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괜히 장난치지 마. 그동안 저희가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오빠의 말이 장난인 줄 알고 웃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냥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오빠의 얼굴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빠 같은 사람이 왜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진짜야? 내가 좋다고? 그래, 진심이야. 아니, 오빠처럼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나를 왜? 나는 오빠에 비해서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잖아. 아니, 부족하다니. 주희, 너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많이 모자란 사람이지. 나는 그냥 주희 너 자체로 좋은 거야. 그래도 오빠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디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사정 오빠도 잘 알잖아. 나는 남들처럼 연애하거나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이렇게 가끔 술 한잔하는 여유가 전부야. 나는 평생 동생하고 엄마를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런 내가 무슨 연애를 하겠어. 우리가 만난다 해도 오빠는 분명 나한테 실망할 거야. 나는 그런 주희 네가 좋은 거야. 자기보다 남 생각을 먼저 하고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네가. 나도 네 사정 모르고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곁에 있고 싶어. 앞으론 내가 옆에서 도울게. 너 혼자서는 힘든 일도 같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바쁘고 시간 없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오히려 네가 나한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훈 오빠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정훈 오빠가 싫지는 않았어요. 애초부터 나 같은 사람이 넘볼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었던 거지 저도 정훈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호감도 있었으니까요. 이러다 좋은 친구를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은 됐지만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기에 저희들은 만남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빠 동생에서 연인이 됐고 연인이 된 후로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편한 오빠였을 때도 제가 위안이 됐던 그 사람은
연애 후로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처음에는 검사라는 직업 때문에 나와는 다른 먼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저희들이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오빠도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던 탓인지 검사가 돼서도 항상 겸손하고 약자를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어릴 적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많은 공감을 나눴죠. 어쩌면 오빠도 그래서 제 가정사를 더 이해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오빠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건 물론이고 저희 가족까지 신경 써줬어요. 서로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 제가 가족들을 신경 쓰는 걸 알고 저희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와 아픈 제 동생까지 챙겨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는 남자친구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곤란할 때도 오빠가 먼저 도와주고 챙겨줬고 덕분에 저와 엄마는 점점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쉬어야 하는데 괜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쉰다고 집에만 있으면 뭐해. 잠깐이라도 여유 있을 때 주희 너랑 추억 쌓아야지. 근데 나랑 단둘이 데이트 안 하고 우리 집에 있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화 보러 나갈까? 아니야, 영화 보다가 괜히 졸까 봐 그래. 그리고 난 그냥 주희 너랑 있으면 좋은걸? 그래도 우리 집 와서 계속 일만 하고 있잖아. 매번 이것저것 고치고 신경 써준다고 바쁘기만 하고. 오빠한테 괜히 미안하네. 미안하긴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그냥 사람 부르면 되는 건데 검사 남친을 세면대 고치는 일에다 쓴다니 미안해서 그렇지. 에이, 이런 걸로 뭐하러 사람을 불러.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결혼해서도 해야 하는 일인데. 결혼해서? 왜? 주희 넌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나 혼자 생각한 거야? 아니야. 나도 당연히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그럼 우리도 슬슬 결혼할까? 저희들의 연애가 길어질수록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고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들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결혼식장이나 날짜 그 외 다른 것들은 전부 제 뜻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신혼생활을 할 집 위치만큼은 오빠가 결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나 우리 결혼할 때쯤이나 좀 지나서는 분명히 대검찰청 쪽으로 갈 것 같아. 선배 중에 귀뜸해준 분이 있거든. 그래서 좀 부담되더라도 강남 쪽에 집을 구했으면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무리해서 크고 좋은 집 매매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좁더라도 그 전세로 강남 쪽을 들어갔으면 하는데 주희 너도 우리 업무량 알고 있지? 특히 대검찰청 가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거든. 잘 보여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새벽 중에 집으로 들어가거나 잠깐 집을 들렀다가 바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서 출퇴근이 최대한 용이하게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어. 강남? 나야 서울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돈이 문제지. 빌라의 전세라고 해도 강남이면 다른 지역 매매랑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미안. 이런 건 내가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도 월급 받은 공무원이다 보니 또 당신이 알다시피 얼마 전까진 부모님 도와드려서 모은 돈도 많지 않고 우선 우리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니까 서로 모은 돈 다 오픈하자. 강남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오빠의 말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오빠의 경우 일하는 곳과 집 간의 거리가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말 없이 제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전부 보여주고 대충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나오겠다는 걸 알려줬죠.
남편은 모아온 돈이 별로 없긴 했지만 직업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집을 구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계좌를 오픈하고 집 구하는 일로 큰돈 이야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할 쯤부터 오빠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요구하는 돈이 커지더니 나중엔 100만 원 단위가 됐고 나중엔 1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였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믿음은 확실했지만 검사 정도 되는 오빠가 너무 자주 돈을 빌려가는 게 수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주희야, 미안한데 나 한 2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200만 원이나? 그리고 또? 오빠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에 왜 그렇게 돈 필요한 일이 많아?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주희, 네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어. 그냥 요즘에 돈 들어갈 곳이 많거든. 내가 곧 서울로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검찰청 분들이랑 자리를 가질 일도 많고 거기서 자리 잡는데 도와줄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선배님들께 얼굴 도장 좀 찍고 있거든.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지출도 많고 현금도 모자라네. 미안. 오빠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듣게 됐지만 그래도 찜찜한 기분이 영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겐 미안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의 신분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행동부터 했죠. 오빠가 근무하고 있다는 지방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이정훈 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다행히 이정훈 검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오빠가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물론 오빠에겐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남아있던 월차를 사용해 평일 시간대 오빠의 근무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 저는 잠복하듯 기다려 오빠가 해당 검찰청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쯤 돼 동료분들과 식사를 하러 나가는 오빠를 목격하게 됐죠.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찜찜하던 기분이 싹 날아갔습니다. 오빠를 의심해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이젠 오빠가 무슨 부탁을 하든 믿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후 오빠는 몇 차례 더 돈이 필요하다고 제게 손을 벌렸고 저는 그때마다 오빠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더 흔쾌히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 사이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던 결혼은 더욱더 구체적이게 됐고 제가 오빠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업무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오빠였지만 일생일대의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며 뭐든 자신이 맡아서 하려고 했어요. 특히 법적으로 오빠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돈이 관련되거나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일은 오빠가 맡아서 처리를 해줬죠. 덕분에 저는 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우리의 결혼식 준비는 걸림돌 없이 잘 풀려가고 있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앞둔 저로서는 하루하루 결혼식 당일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이 더해갔어요. 그때서야 가끔씩 여자들이 왜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하는지 알겠더군요. 30년 넘게 같이 살던 엄마의 품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나 없이 동생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말이죠. 분명 행복하고 오빠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과 함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뜨문뜨문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제가 결혼식 당일
식을 올리기 직전에 밖으로 뛰쳐나왔던 거죠. 물론 계획이 돼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로 인해 벌어졌던 일이었죠. 엄마 역시도 결혼식을 올리기 몇 시간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건이 벌어졌던 결혼식 당일은 신부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아침부터 정신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붓기 없고 생기 있는 신부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 결혼식 전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워낙 긴장을 한 탓에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저는 비몽사몽인 상태로 샵을 향했죠. 샵에서 화장과 드레스 입는 걸 마치고 나서는 또 바로 결혼식장 대기실로 가야 했고 제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온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건진 모를 정도였죠. 그러다 금방 결혼식이 시작될 거라며 입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잠깐 동안 숨을 돌릴 여유가 있어 그제야 내가 오늘 결혼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결혼식이 시작되는 식장 안에 있어야 할 엄마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엄마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기실로 들어올 때부터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엄마, 왜 왔어? 얼굴은 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빨리 도망가.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얼른. 엄마, 무슨 일이야? 오늘 내 결혼식이고 곧 입장해야 하는데 어딜 가자는 거야? 왜 그러는데? 그래, 곧 시작하기 전에 나가야 돼. 시간 없으니까 엄마가 나가서 말해줄게. 그러니까 우선은 나가자. 그리고 너 아직 저놈과 혼인신고 안 했지? 다짜고짜 결혼식장을 나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이건 또 무슨 이벤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대기실 안에 있던 직원분을 쳐다봤는데 그분도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곤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또 엄마의 얼굴을 보아하니 방금 전 한 말의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이전부터 못마땅해 했다면 방금 전 보인 행동에 대해 짐작이라도 됐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를 내 남편으로 또 사위로서 못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혼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엄만 오빠를 일찍이 저희 남편감으로 또 사위감으로 점 찍어두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엄마가 어떤 이유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했지만 결혼식 입장이 코앞인 상황에서 엄마의 말대로 식장 밖을 나가는 건 미친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진정시키기로 했죠. 엄마, 진정해.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결혼식 당일 그것도 바로 시작 전에 나갈 순 없잖아.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결혼식 마치고 나서 같이 해결하자. 당장 급한 일이면 내가 도움 청할 수 있는 지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지 연락해 볼게. 우선은 들어가서 앉아 있어. 지금 이 결혼식이 문제인 건데 뭘 부탁해? 이제 정말 시간 없어서 안 되겠다. 넌 엄마만 따라와. 엄만 급기야 입장을 준비하고 있던 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원래였다면 엄마가 이끄는 손에 붙잡혀 그토록 맥없이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화장과 드레스, 구두 때문에 조심하느라 엄마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대로 밖을 나가버리면 결혼식을 망쳐버릴 것 같아 온 힘을 다해 엄마가 붙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죠. 잠깐만 엄마. 손 놓고 이야기 좀 해. 엄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날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왜 이러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이라도 해줘야지. 나 이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 몰라? 나랑 오빠 둘이서만 올리는 결혼식도 아니고 하객들의 오빠 가족분들까지 다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어? 그럼 어제 말을 했어야지. 왜 결혼식 당일 그것도 입장 직전에 이러는 거냐고. 그리고 엄마도 오빠 마음에 든다며.
나 결혼해서 좋다면서. 좋다고 기대했었잖아. 그런데 왜 이러는 거냐고. 이럴 시간 없다니까. 너 엄마 몰라? 엄마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니? 그러니까 평소 우리 엄마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주인, 너 엄마가 하는 말 믿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전부 말하진 못하겠지만 짧게나마 말하면 믿을 거냐고. 그럼 놀라지 말고 들어. 너 이 결혼식 하면 안 돼. 저놈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놈 지 마누라랑 애까지 있는 놈이야. 이거 사기 결혼이고 나랑 너는 저놈한테 속고 있던 거라고. 당연히 믿겨지지 않다는 거 알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래서 나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가고 싶었어. 그렇게 해야 네가 더 순순히 따라 나올 것 같아서. 엄마 하는 말 거짓말 아니야. 내가 우리 딸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지금 저놈한테 붙잡히면 괜히 일만 복잡해져. 또 무슨 가먼이설로 너와 나를 속일지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랑 가자 얼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이혼 경력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아니 그놈 아직 이혼 안 했어. 아직 유부남이라고. 눈앞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아내와 자식까지 있다는 걸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거기다 분명히 제가 직접 남자친구가 검사로서 재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 이정훈 검사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확인했고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다는 지방검찰청까지 찾아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출근하는 건 물론이고 검찰청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퇴근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이 사기 결혼을 하겠어요? 만약 엄마가 주장한 대로 남자친구가 저와 사기 결혼을 하려는 거라면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징계는 당연히 받게 될 거고 일이 커지면 그쪽 사회 내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심정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엄만 믿기지 않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며 얼른 이곳을 떠나자고 했죠. 모든 걸 확인시켜주겠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고민이 됐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따라갔다 사실이 아니게 되면 남자친구와 시댁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고 같이 하게 될 미래도 사라질 수 있었죠. 또 엄마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식장으로 들어갔다가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때도 또 어떡하나 싶었어요. 저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됐는지 예식장 직원들이 없어진 저를 찾아 나섰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저에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촉박한 상황으로 인해 빨리 선택을 해야 됐고 엄마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오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믿기로 한 거죠. 그 즉시 저는 입고 있었던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엄마와 함께 주차장으로 뛰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됐죠. 그 길을 가는 동안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이었지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직은 복잡했거든요.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것보단 엄마가 저에게 확인시켜 주겠다는 걸 제 눈과 귀로 보고 난 후에 묻는 게 낫겠다 싶었죠. 엄마도 머리가 복잡한 모양인지 아까 전과 달리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차량을 타고 목적지로 가는 동안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결혼식장에서 도망쳐 나와 약 1시간 정도 차량을 타고 가니 엄마가 말한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차량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였어요. 빨간색 벽돌로 된 집이 모여 있는 아주 평범한 주택가였죠. 차에서 내린 엄만 저를 데리고 어느 한 주택에 반지하러 갔고 그곳이 저에게 모든 걸 말해줄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부남인 남자친구의 아내와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이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보다 더 많은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믿고 거기까진 따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이 상황이 모두 거짓이길, 엄마의 착각이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말한 대로 여자와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던 제 가슴속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자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건네 여자의 입에서 남자친구 이름과 다른 이름이 나왔거든요. 드레스를 입고 오신 걸 보니까 상황이 많이 급박했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리게 돼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경훈 씨 아내 되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주희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듣지 않았다면 이경훈 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경훈 씨라고 말했어요. 엄마, 봐봐, 아니잖아. 저분이랑 엄마가 뭘 착각했네. 여태 사위 될 사람의 이름을 헷갈리고 있었던 거야? 그 이경훈이 아니라 이정훈이잖아. 난 또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얼마나 긴장했다고. 엄마 말이 정말 사실이면 어쩌나 싶어서. 얼른 돌아가자. 휴대폰 먼저 줘봐. 그 사람한테 전화부터 해야 되겠어. 저 주희씨 죄송한데 주희씨가 알고 있는 이정훈과 제 남편인 이경훈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희씨가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자신을 설명한 지혜씨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그곳엔 남편의 얼굴이 찍혀져 있었죠. 그 사진이 저랑 이경훈 그 인간이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워낙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놈이라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도 그 사진이면 믿음이 가시죠?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이면 몰라도 검사까지 되는 사람이 왜요? 혹시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 사진도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사진 익숙하시죠? 꽤나 많이 보셨을 텐데 일부러 흘리듯이 보여주기도 하니까. 지혜 씨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익숙한 사진이었어요. 남자친구 검사 공무원증에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이거 그 사람 공무원증에 있는 건데. 아니요. 이거 그 인간 거 아니에요. 그 인간 검사 아니라고요. 검사는 무슨, 대학도 못 나온 놈이고 아르바이트 몇몇 개 해본 것 빼고는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가져본 놈이라고요. 그럼 검사라는 말도 다 거짓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의심이 드는 일이 있어서 직접 확인도 해봤어요. 전화로도 확인해봤고 직접 이 사람이 소속됐다는 검찰청에 가서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무리 사기를 대단하게 친다고 해도 공공기관을 통째로 빌려서 사기를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분명 이정훈이 맞았는데? 주희 씨가 알고 있는 이정훈 검사는 존재하죠. 그 인간 친형이거든요. 쌍둥이 친형. 그러니까 이경훈 그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친형인 이정훈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치고 다닌 거예요. 두 사람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이 좀 되세요? 그 인간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거니와 검사인 쌍둥이 형을 사칭해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그 인간이 왜 사기를 치려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혜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앞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전부 설명이 됐습니다. 검사가 아니었으니 징계를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사기를 왜 치는 건진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혜 씨가 이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인간한테 돈 주셨죠? 애매하게 큰돈 급한 일 있다고 빌려가기도 하고 또 집 구하는데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준 적도 있죠? 이번엔 매매인가요? 아니면 전세? 전세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새끼가 피해 여성들한테 사기치는 방법이니까요. 사기치는 스케일이 크든 작든 그 레파토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전세 계약서는 확인해 봤어요? 아니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점 잘 모를 거예요. 그 인간 서류 위조도 하는 놈이니까. 또 예식장 결제는 확인했어요? 예식장 결제 반반하자고 하죠? 그리고 우선 자기가 돈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확인해보면 아마 자기 이름으로만 반 냈을 거예요. 그 돈 주희 씨네 돈일 거고요. 그러니까 남은 반은 또 주희 씨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결혼식에서 봤을 그놈 가족들 전부 대행업체 사람들일 거예요. 사기칠 때 종종 바람 잡는다고 이용하거든요. 대단하죠? 아무리 직업이 없는 놈이라고 해도 검사인 자기 형 사칭까지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런 놈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열심히 일하는 걸 이해 못하고 남들한테 사기치고 쉽게 돈 버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돈 버는 법을 그것밖에 몰라요. 거기다 여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본격적으로 사기 범죄 벌이기 전에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그때도 만나는 여자들한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소개했으니 어쩌면 허언증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놈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속았으니 그래도 몇 년 전까진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사기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간 집안에서 가만히 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집으로 남편한테 사기당해서 찾아온 여자가 있었거든요. 주희 씨가 당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형까지 팔아먹고 다닌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곧장 아주버님께 알리고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제발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이번 일 그 여자와 합의해서 해결해주면 저랑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여자와 합의해줬는데 그놈이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애까지 버리고. 처음엔 그놈이 집으로 돌아오면 잡아서 그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건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놈 찾아 나섰죠. 꼬리가 잡힐 것 같으면 오래된 친구도 끊어내는 놈이라 흔적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아주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근무하시는 곳과 다른 곳에서 목격된다고 하길래 이경훈 그놈인 걸 눈치챘죠. 그러다 그놈이 주희 씨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놈한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청첩장 구하게 돼서 연락을 오늘 당일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주희 씨의 연락처는 못 구해서 주희 씨 어머님 연락처를 구해 연락을 하게 된 거고요. 너무 급해서 어머님께도 자세히 설명은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좀 더 빨리 찾아왔어야 하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이번 결혼 사기만 두 번째,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사기친 사건을 따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부족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놀라는 것도 지쳐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엄만 자신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꽉 들어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요. 멍하니 있는 저에게 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줄 게 있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뭘 하나 했더니 이경훈 그놈의 친형인 이정훈 검사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이전에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한 여자의 일과
제가 당한 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경훈 그놈을 처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했죠. 필요한 내용을 받아 적은 저와 엄마는 이후 그 집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경훈 그놈을 신고하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기꾼 놈이 집 앞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식장에서 갑자기 사라진 저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여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떠봤죠. 장모님, 주희야. 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식장 직원들 말로는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던데.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혹시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찾아오기라도 한 거야? 너 아무 사람들 말이나 믿으면 안 돼. 나한테 원한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내가 검사다 보니까 그런 놈들 중에 질 안 좋은 범죄자 새끼들도 있다니까? 보기에만 멀쩡해 보이지 거짓말 잘하고 이상한 짓 하려는 놈들이라고. 왜 내가 도망간 걸 그쪽으로만 연결지어? 네가 범죄자 새끼라 찔리나 보지? 네가 검사라고? 그럼 나랑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 볼까? 너네 형 신분 말고 네 신분으로. 네가 어떤 새끼인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새끼인지 확인해 봐. 이 쓰레기 새끼.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경훈 그 인간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뺨을 맞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요. 그러다 역겨운 변명을 늘어놨죠. 주희, 네가 그걸 어떻게... 그런데 주희야, 나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무슨 말을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를 향한 마음은 진짜라고. 내가 사기치려고 했으면 오늘 아침에 사라졌을 거야. 정말이라고. 아니라고 하던데. 결혼 후엔 어떻게든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먼저 내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오게 한다며. 그래서 이제까지 너와 살면서 피해본 돈들 받을 생각도 안 나게 빨리 헤어지고 싶게 만든다고 하던데. 사기가 아니라고? 그럼 너가 계약했다고 하는 전셋집 확인해보러 갈까? 그 집이 정말 계약서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봐. 아니, 네 계좌 확인해보면 되겠다. 내가 준 돈들로 뭐하고 다녔는지 확인하면 되겠네, 이 쓰레기야.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그놈은 점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주희, 너 정말... 아이씨, 그래, 다 끝내. 내 진심도 몰라주는 년이랑 나도 같이 살 생각 없어. 근데 너 내 가슴에 상처 준 값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 이 미친놈이 우리 주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마땅해. 공기 아깝게 숨쉬지 말고 죽으라고. 그때 엄마가 그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말이죠. 그 난리에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엄만 다행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요. 이후 이경훈 그놈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징역을 살게 됐지만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감형이 돼 그렇게 긴 징역 생활은 살지 않게 됐어요. 참, 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처벌이긴 하죠. 그렇다고 그 인간이 처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들 제 가슴에 새겨진 상처에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 제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라질 수 없으니까요. 전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고 싶은데 그게 좀처럼 잘 되진 않네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행동이 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곳의 사연 열심히 듣고 저보다 더한 상황에서 극복하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회복해 볼게요. 그리고 언젠간 회복된 모습으로 좋은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